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제6권 피의 산, 피의 강이 시작됩니다. 총 7권으로 묶어진 한승원님의 동학제는 동학의 중심을 농민이 아닌 어민들이 벌였던 투쟁과 독특한 삶의 양식으로 이끌어가고 있지요. 그럼 막바지로 가고 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6권 피의 산, 피의 강. 내통한 자들, 평사는 속으로 아시모님 하고 부르짖었다. 평산의 가슴은 뜨겁게 부풀고 있었다. 울음이 솟구쳐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아시모님, 고맙습니다. 평사는 그날 눈을 감은 채 꿈을 꾸곤 한 덕을 한번 톡톡이 보았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그가 가슴 속에 늘 품고 다니는 안씨의 덕이었다. 그날 밤에도 평사는 안씨에 대한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적어도 안씨는 그녀에게 선녀였고 그를 돌보아주는 여신이었다. 그녀는 그로 하여금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했고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참을성을 북돋워주곤 했다. 한밤중쯤에 평산이 속한 부대에 큰 일판 하나가 벌어졌다. 최경선이 군열릉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동학군 병사 둘을 엎어놓고 태를 치게 하였다. 태를 맞는 것은 진도 건달 이돌필과 고부 장순뜸 사람 집한동이었다. 집한동은 백정이었다. 그는 형 집한수가 안엑사한테 당한 원한 때문에 동학군 속에 뛰어든 사람이었다.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아이고, 장군님. 한 번만 너그러 용서해 주십시오. 이돌필과 집한동은 한 번씩 태를 맞을 때마다 비명을 질렀다. 그들의 비명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흔들어댔다. 사장 두지 말고 매우 쳐라. 최경선은 태를 치기 위하여 나서는 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노려보면서 동물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평사는 몸을 떨었다. 그에게도 태를 칠 차례가 올 터이었다. 밤을 지새우는 동학군 영막 안에서는 모닥불이 타올랐고 풍물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것이 해시가 되면서 일시에 멈추었다. 번을 서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잠을 잤다. 동학군 영내의 군율은 엄했다. 영솔장들은 동학군들이 군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물론 근처의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거나 빼앗아 오지도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돌필과 집한동이 그 엄명을 어긴 것이었다. 그들 둘은 영솔장 몰래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번서는 자한테서 군호를 알아내어 군영 밖으로 나가 닭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들어온 것이었다.
한데 그들은 닭 한 마리만 잡아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외딴 집에 살고 있는 과부 하나를 덮치고 온 것이었다. 그들을 뒤따라갔다 온 동학군 한 사람이 최경선에게 귀뜸을 하여 주었다. 우리는 그냥 슬슬 마을로 바람이나 쐬자고 나갔구먼요. 그런데 마을 사람 하나가 배정을 바로잡으러 다니는 우리 동학군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닭 한 마리를 줬다고요. 이돌필은 최경선한테 우겼다. 연망측한 것들. 내 놈들 때문에 우리 동학군들은 물을 잃은 고기들같이 헤엄 한 번도 제대로 쳐지를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게 될지도 모른단 말이다. 최경선은 그들에게 호통을 쳤다. 하마터면 평산도 이돌필하고 함께 당할 뻔했다. 초저녁에 이돌필은 평산을 졸랐었다. 그는 배가 고파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평산에게 마을로 가서 출출한 속을 좀 채우자고 했다. 주먹밥 한 덩이씩을 받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아이고, 쪼로록 회가 통했는 모양이다. 나 이 회가 통하면 배앓이가 나서 죽는다. 평산아, 나 따라서 마을로 나가보자. 너도 배고프지? 마을로 가기만 하면은 우리들이 입을 벌려서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은 인심 좋게 식은 밥 같은 것을 푹푹 내줄 것이다. 우리가 양반들 밑에서 고상하는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러 다니는 고마운 사람들 아니냐? 소피 보러 가는 것 같이 살짝 빠져나가서 핑 달려오자. 조금 전에 보니까 저쪽에 익산접에서도 눈치 싼 놈들 몇이 자기네 대장 모르게 살짝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 평사는 고개를 저었다. 최경선의 언명이 서슬퍼런 까닭만은 아니었다. 평사는 저녁밥을 먹자마자 모로 누워 눈을 감은 채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안씨에 대한 생각에 빠져 들어간 것이었다. 그 꿈속에서 안씨는 평산을 품어주었다. 그는 안씨의 뜨겁고 깊고 무른 품속에 묻혀 있었다. 그녀의 맨살을 타고 둥둥 떠가고 있었다. 안씨는 평산에게 속삭여 주었다. 얼른 환한 개벽 세상을 한아름 안고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자기의 뱃속에 든 아기를 낳아서 키우며 보아란 듯이 살자고 말했다. 안씨는 고일평이 싫다고 했다. 아내인 자기를 두고 기생한테 빠져있는 양반이 싫다고 했다. 싫어. 한데 이돌필은 집요하게 평산을 유혹했다. 이 자식아,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젓갈 맛을 본단다. 싫단 말이다. 너 나가서 많이 먹고 오너라. 평사는 이렇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 다시 자기의 꿈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돌필은 결국 고부사람 집 한 동을 꼬여 데리고 갔다가 온 것이었다. 최경선은 먼저 닭을 잡아 가지고 온 이돌필과 집 한 동을 호되게 꾸짖은 다음 잡아온 닭을 돌려주고 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닭을 돌려주러 가는 이돌필과 집 한 동의 뒤에 자기의 비서 한 사람과 평산을 딸려 보냈다. 최경선은 닭을 돌려주고 온 이돌필과 집 한 동을 꿇어앉혀 놓고 권유를 어긴 자는
목을 쳐야 마땅하다. 라고 말했다. 최경선은 부대원 가운데 어느 한 사람한테만 태를 잡혀주면서 그들 둘을 치게 한 것이 아니었다. 부대원들 모두에게 돌아가면서 한 차례씩을 치게 하였다. 만일 힘껏 치지 않은 자에게는 이돌필과 집한동을 대신해 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산도 그들 둘을 한 차례씩 모질게 쳤다. 마침내 이돌필과 집한동은 반쯤 죽을 정도로 태를 맞았다. 그들은 밤새도록 끙끙 앓았다. 평사는 그들이 앓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자기의 꿈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꿈속에서는 언제든지 안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안씨는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그를 맞아주기도 하고 봉황 이불 속에서 하얗게 발가벗은 채 그를 안아주기도 했다. 한평을 향해 나아가는 동학군지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시마님, 보십시오. 우리 군사들을 보십시오. 평사는 그 동학군지인을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안씨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몸뚱이가 하늘로 둥둥 떠가고 있었다. 가슴 속에 품은 안씨하고 함께 떠가고 있었다. 전봉준의 참모들은 군진의 앞장 세울 거구의 장정들을 골라서 훈련을 시켰다. 이때 전봉준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제나라 장수인 전단이 쓴 신사행군법을 차용하여 썼다. 전설로 전해오는 신동의 영검함을 이용하는 행군법이었다. 고기가 물을 만나야 마음껏 유영을 할 수 있듯 백성의 의로운 군사는 민심을 얻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었다. 구태여 신사행군법을 쓰기로 한 것은 동학군이 영묘하고 신비스러운 힘을 가졌음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고자 함이었다. 이 민족은 오래전부터 비결이나 비기나 점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민심을 이끌어가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봉준은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다. 주역에서 6효점에 이르기까지 그는 모두 통달해 있었다. 도선국사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이용했던 것이다. 건장한 장정 한 사람이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어깨와 목 위에 태우고 행군의 진두에 서서 당당하게 가고 있었다. 전봉준은 건장한 장정이 무둥태운 그 아이로 하여금 조그만 남색의 수기 하나를 들고 동학군진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게 하곤 했다. 전봉준이 노린 대로 일은 잘 되어가고 있었다. 동학군 진영에서는 그 아이를 신동이라고 불렀다. 그 신동은 하늘의 뜻을 예리하게 읽고 듣고 감응하는 눈과 귀와 머리를 가졌다고들 말했다. 전봉준 대장이 이끄는 동학군이 관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것이 모두 그 신동의 영묘하고 신비스러운 눈과 귀와 머리 때문이라고 했다. 전봉준 대장이 그 신동을 얻은 것은
하늘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전봉준 대장은 신동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만 한다고 했다. 그 신동의 뒤를 따르는 동학군들은 신바람이 났다. 신동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한 패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신동의 지시를 따르는 자는 관군들의 총철안에 맞지도 않는다고 했다. 총철안들이 모두 비껴간다고들 했다. 호적을 부는 자가 그 신동의 뒤를 따르고 그 뒤에는 인자와 의자를 쓴 기 둘이 짝지어 따르고 그 다음에는 예자와 지자를 쓴 기 둘이 짝지어 따랐다. 다음은 백기 둘이 따르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전서체로 보제중생이라고 썼고 다른 하나에는 안민 창덕이라고 썼다. 다음엔 황새끼에다가 해서체로 보제중생이라고 써 넣었고 다음의 기들은 각각 음명을 표시했다. 그 뒤에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너울너울 칼춤을 추는 사람이 따르고 또 그 다음에는 칼을 쥔 자들이 너댓상 따랐다. 이어 큰 나팔을 불고 붉은 달령을 입은 자가 2명이 따르고 호적을 부는 자 2이 따랐다. 또 그 뒤에 한 사람이 절풍모 곡갈 비슷한 모자인데 꿩의 꼬리깃 2를 양편에 꽂은 것을 쓰고 우산을 들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의 주위에 소매 좁은 옷을 입은 무사들 6이 말을 타고 따랐다. 그 다음에는 수천 명의 총수들이 2줄로 행진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머리에다가 청, 황, 적, 백, 흑 따위의 오방색 두건을 썼다. 총수 뒤에는 죽창과 환도를 가진 자들이 따랐는데 그들은 가끔씩 진새를 갈지자로 만들기도 하고 입구자로 만들기도 했다. 그들은 모두 앞장선 건장한 남정네의 어깨 위에 올라탄 신동이 남새끼로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었다. 평사는 그 군진 말미에 들어 있었다. 평산의 옆에 가고 있는 이돌필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평산의 어깨도 들먹거렸다. 그래, 그렇다. 개벽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평산은 생각했다. 한양의 왕성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는 내덕도의 안씨한테로 달려갈 참이었다. 안씨가 낳은 아기를 키우면서 살 참이었다. 개벽세상이 되기만 하면 고참봉과 고일평이 동학군들에게 죽을 것이다. 안씨는 어찌할 수 없이 호러미가 된다. 나는 그 안씨를 보아란 듯이 데리고 살아갈 것이다. 그 생각만을 하면 평산의 가슴은 환하게 트였고 얼굴에서는 벙긋벙긋 웃음이 피어 번졌다. 하늘이 그를 위해 열려 있고 꽃들이 그를 위해 피어 있는 듯 싶었다. 산과 들이 그를 위해 우쭐우쭐 춤을 추는 듯 싶었다. 이틀 전에 태를 맞은 이돌필과 지판동은 절름거리면서 평산의 뒤를 따랐다. 평산은 태 맞은 그들 2을 볼 때마다 안씨를 떠올리곤 했다. 자기가 태를 맞지 않도록 감싸준 것이 안씨라고 평산은 생각했다. 이유함은 총수들 속에 들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별님이의 모습이 보였다. 산모퉁이 길을 걸어오면서 이유암은 산기슭에 흐드러진 철쭉꽃들을 보았다. 어느 사이에 진달래꽃들이 다 지고 철쭉꽃이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 꽃들이 별님이를 떠오르게 해주었다. 별님이 뱃속의 아기는 얼마나 자랐을까. 이유암은 이를 단단히 물었다. 멀지 않아 이 싸움은 끝이 날 것이다. 전라도 일대가 곧 동학군의 손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학 도인들이 일어날 것이고 한양의 왕성도 홍수 앞에 개미성처럼 무너지고 말 것이다. 개벽 세상이 되면 별님이를 데리고 떳떳하게 내덕도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고 이유암은 생각했다. 이유암의 뒤를 지역보가 따랐다. 지역보는 시종 이유암의 동태만 살피면서 걸었다. 그는 얼른 또 한바탕의 싸움이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고 코방귀를 뀌었다.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고 이유암과 이인안을 죽이리라. 그동안 지역보는 화승총 다루는 법을 수없이 익혔다. 약통과 방아쇠와 총구를 반질반질하게 닦아두었다. 심지와 부시와 불쏘시개들도 습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있었다. 총을 겨누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사격술도 익혔다. 이제는 이유암과 이인안이 자기의 총철안에 맞아 한 방울의 이슬처럼 쓰러지고 말 거라고 지역보는 이를 물었다. 나는 원래 악귀였다. 너희 두 놈들이 나를 잘못 알고 건드렸느니라. 나는 내 놈들 둘을 죽이기만 하면 곧 구림 별님이한테로 갈 것이다. 내 놈들 둘만 이 세상에 없으면 별님이는 나한테 고분고분할 것이다. 고이철도 그 군진 속에 끼어 있었다. 고이철의 머릿속에는 홍순실과 아버지 고참봉과 어머니 연시가 번갈아 떠오르곤 했다. 착잡했다. 개벽 세상이 오면 아버지 고순호는 할 일 없이 내덕도 안의 사람들 손에 맞아 죽어야만 한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인과응보이다. 대세라는 것은 홍수하고 같다. 형 고일평도 죽어갈 것이다. 그 고씨들의 가계를 내가 이어가야 한다. 우리들의 이 군진에 장차 한양의 왕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순리다. 이 태조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국을 세운 것은 불시 석가모니를 떠받드는 자들의 윤리의식이 더럽게 썩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데 이제는 또 공맹, 공자, 맹자와 주자의 덕으로서 다스리는 정치와 예로서 다스리는 정치에 의한 왕도가 무너졌다. 이 나라의 통치기 틀인 성리학은 이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만을 위하고 백성만을 이롭게 하는 기능을 잃어버렸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할 능력이 없어졌다. 이제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동학뿐이다. 동학으로 물갈이를 해야 한다. 이미 오래전에 식고 썩은 밥을 담아놓은 그릇들을 모두 깨어 부수고 새로 지은 더운 밥을 새 그릇들 속에다가 담아서 백성들에게 먹여야 한다.
전봉주는 마른 풀 무성한 언덕에 질러놓은 불을 생각했다. 그가 노리는 대로 일은 잘 풀리고 있었다. 이 세상 언저리에다가 한번 질러놓은 불길은 걷잡을 수 없도록 번져가고 있었다. 산과 들과 강과 마을과 성곽들을 모두 태우고 무너뜨리려고 들끓었다. 마침내 그 불길은 전라 제1성인 전주성과 한양의 도성도 태우고 무너뜨릴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동학군이 전라 우도 일대를 휩쓴다는 소식이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번져가자 경상도, 충청도 지방에서 동학군들이 일어났다고 했다. 경상도 김해에서는 동학군들이 관할을 들이치고 인부를 빼앗았으며 부사인 조준구를 거적에 말아들고 지경 밖으로 나가서 내쳤다고 했다. 충청도 회덕에서도 동학군들이 무기고를 공격하고 관할을 점령했다고 했다. 그 불길은 진잠, 공주, 청산 등지로 확대되었다고 했다. 진잠에서는 도인들과 농민들이 한 양반의 불알을 깠다는 말이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다. 그게 무언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양반의 씨를 말리겠다는 의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인 것이다. 거세를 당한 진잠의 그 양반은 자기의 집에 드난살이를 하는 안악 하나를 첩 아닌 첩으로 거느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 양반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그 안악의 남정네를 장님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진잠의 양반은 자기의 집 종들 가운데 얼굴이 희끗한 것들한테 모두 자기 아기를 가지게 하였다고 했다. 양반의 불알을 까주었다는 진잠의 소문을 전해들은 동학군들은 와! 소리를 질러댔다. 잘했다. 참말로 잘했어. 야, 우리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못된 짓 한 양반들의 씨를 그렇게 말려버리자. 전봉준과 그의 참모들은 삼천리 방방곡곡의 동학 도인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주기를 희망하면서 한평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동학군들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황토제의 대승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전봉준의 참모들은 황토제에서 뜻밖의 대승을 거둔 동학군들로 하여금 피 묻은 칼과 창들을 정읍천에 물에 씻게 하였고 그 길로 정읍 관할을 쳤다. 옥사를 부수고 무고한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무기고를 접수하고 보부 상배들의 점막들을 불태웠다. 이튿날은 흥덕성과 고창성을 함락시켰다. 곳곳에서 순박한 백성들에게 원한을 사고 있는 양반들과 토호들을 징치하였다. 불법 탐악으로 악명이 높던 은대정의 집을 불태워버렸다. 그날 저녁 나절에는 무장을 함락시키고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영광으로 쳐들어갔다. 영광 군수 민영수는 이미 겁을 먹고 법성포로 달아나고 없었다. 민영수는 영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미리 준비해 놓았던 배에다가 세미를 싣고 바다 한가운데로 허겁지겁 도망을 쳤다. 이러한 동학군들의 승전 소식과 각 군과 현들의 함락 소식은 근처의 군과 현의 관하로 속속 들어갔다. 군수나 현감과 아전들은 도망칠 준비들을 서두르고 있었다.
민심은 흉흉해졌다. 백성들은 동학군들이 한시바삐 달려와 주기를 기대했다. 전라도 안이 발끈 뒤집혔다. 전라 병사 이문영은 여러 읍에 파발을 띄웠다. 징병령을 내려 군사를 모아 각 읍성의 방비에 힘쓰라고 했다. 이웃 경상도도 뒤숭숭해졌다. 경상감사 이용직은 멀지 않아서 전라도 일대가 모두 동학군에게 떨어지리라고 믿고 겁을 잔뜩 집어먹었다. 그리고 그 불길이 경상도 쪽으로 번지리라고 생각했다. 이용직은 곧 운봉 8량치와 장수 60령 아래에다가 수비대를 주둔시켰다. 전주의 양호 초토사 홍계훈은 군산항에 있던 한양호를 영광의 구수포로 보내어 세미를 실어오도록 하였지만 한양호는 그냥 군산포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구수포 앞산과 뒷산에 진을 치고 있던 동학군들이 몰려와서 한양호에다 불을 지르려 들었던 것이다. 한평의 수성군 200여 명이 성문을 가로막았지만 그들은 동학군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동학군들은 순식간에 한평의 관할을 점령해버렸다. 전봉주는 삼공형들을 잡아들여 곤장을 쳐 쫓아버리고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은민들을 모아놓고 동학군들이 왜 봉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를 역설했다. 도민과 농민들이 너도 나도 동학군이 되겠다고 따라 나섰다. 농민들은 동학군 진영에 들어오자마자 입도례를 치렀다. 부자들은 솔선하여 동학군들에게 양곡을 내놓았다. 각 마을 사람들은 진을 치고 있는 동학군들이 밥을 지을 수 있도록 뗄나무를 제공하고 반찬을 가져다 주었다. 김시풍과 홍계운의 불행한 만남.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행운이다. 개칠이한테도 꿈이 있었다. 한데 개칠이의 경우 그것은 병이었다. 그것은 구시라치가 되겠다는 병이었다. 안액살을 사칭하고 다니다가 얻은 것이었다. 그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개칠이는 의젓해졌다. 자기가 저지르는 어떤 행위나 생각이 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자기 최면이었다. 개칠이의 조종대로 홍계운은 놀아났다. 홍계운이 자기의 조종대로 놀아나는 것을 보자 개칠이에게는 확신이 생겼다. 가명군에서 뛰쳐나와 발피나 무릎의 노릇을 하며 떠돌다가 역졸 노릇을 하며 살아온 개칠이는 전술과 무술과 병법에 대하여 들은 풍월들이 많았다. 개칠이는 그 들은 풍월들을 홍계훈에게 풀어먹고 있었다. 홍계훈은 하고 목을 가다듬고 이를 갈았다. 그는 후두둑 몸서리를 쳤다. 전라 가명군 안에서 걸출한 무인이라고 한양의 무인들 사이에까지 소문이 나 있을 정도인 전라도의 무인들이 동학군 괴수 전봉준과 내통을 하고 있다는 말은 홍계운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한편으로는 분이 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겁이 났다. 이곳은 한양이 아니고 전라도 땅이었다. 김시풍이란 자의 뛰어난 무술과 전술은 한양의 의정부 안에까지 알려져 있었다.
김시풍은 성품이 대단히 호탕하고 매사에 늘 자신이 만만해 있는 자였다. 동학군들이 준동하기 시작하자 장차 양우 초토사가 되어 그들을 진압할 자는 자기밖에 없다고 호언을 하곤 했다. 그러한 뜻을 노골적으로 감사 김문현에게 말하기도 하고 의정부 요로에 줄을 대어 청하기도 했다. 영의정 심순택과 우의정 정범조는 김문현의 천거를 받아 김시풍을 밀었다. 한데 김시풍은 홍계운에게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다. 궁중안의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민영준이 민왕후의 뜻을 따른 것이었다. 민왕후는 홍계운을 자기의 친자식만큼이나 사랑하고 아꼈다. 홍계운에게 초토사 자리를 빼앗긴 김시풍은 그 무렵 내내 우울해하고 있었다. 날마다 술을 마시고 하고 뜨거운 숨을 내뿜으며 의분을 달래곤 하였다. 칼 한 자루에도 제대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라도 땅의 속사정이나 풍속의 어두운 자한테 그 막중한 일을 맡기다니. 의정부는 온통 썩었다. 썩었어. 앞으로 두고 보아라. 동학군들이 이 나라의 강토를 벌집으로 만들어 놔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김시풍은 정석희, 김동근, 김영배, 김용화를 불러 모아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소리쳐댔다. 그래, 그렇소. 만일 김호걸이 양우 초토사가 되었다면 전조성은 동학군들한테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을 터요. 수교 정석희가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김시풍만큼 전주성의 수성술과 가명군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명군들은 감시풍의 전술과 용맹을 믿고 따랐던 것이다. 개칠이는 그러한 사정들을 홍계운에게 모두 전해주고 전라 가명군 진영에 파다했던 동학군과 김시풍 일당의 내통, 소문들을 말해주었다. 김시풍하고 정석희란 자는 전봉준한테서 그 사자금으로 일본 은전 300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개칠이는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장담했다. 홍계운은 전라도 땅 안에는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의 왕들은 차령산맥 이남 사람들을 절대로 등용하지 말라고 했을 터이다. 사람이 한번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갓도 없는 것이었다. 홍계운은 그에게 길 안내를 하여주고 이런저런 계략들을 말해주곤 하는 개칠이라는 놈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놈인지 의심스러워졌다. 개칠이도 사실은 동학군 괴수 전봉준하고 내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싶었다. 홍계운은 마음을 단단히 굳혔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당장은 섣부르게 군진을 옮기지 않을 참이었다. 우선 의정부에다가 증원군을 보내달라고 청했다. 동학군들의 위세에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경군들만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계운은 자기 휘하에 남아있는 경군의 부장이나 장교들마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이라고 동학군들과 내통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 자기들만 살아나려고 초토사인 자기의 목을
동학군 쪽에 팔아 넘길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증원군만 가지고도 안 된다. 이 나라 안에 있는 놈들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그는 마침내 왕에게 청나라의 군대를 불러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을 보냈다. 사실은 양호 조토사 노릇이라는 것이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 홍계운이 청나라 군사를 불러달라고 의정부에다 요청하기로 한 작정은 사실상 이미 정해진 수순이기도 했다. 홍계운은 제물포에서 군함 평원호를 타고 군산포로 내려올 때 청국 병사 15명을 싣고 왔다. 청병의 아장 서방걸은 청국 공사원 3개의 사시주로 대환포 사문을 이끌고 온 것이었다. 원 3개는 군함을 타고 군산으로 떠나려 하는 홍계운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다. 사세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에게 원군을 청하시오. 원군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니 전라도에 내려가서 의정부로 타전만 하시오.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과 병파는 내가 조종하겠소. 어차피 조선 군사들만 가지고는 난을 평정하지 못할 것이오. 조토사는 헛된 수고로움을 하지 말도록 하시오. 홍계운은 원 3개의 간섭으로 약간 기분이 언짢아지기는 했지만 오히려 뒤가 든든했다. 원 3개가 뒤를 밀어주는 한 실패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의정부의 어느 누구도 원색에게 반기를 들지 못했다. 원색에는 한양성 안에서 가장 글 잘하고 예쁘다고 소문난 기생 반월이를 품에 넣고 있었다. 민영준이 넘겨준 기생이었다. 그는 기생 반월이를 아주 자기 사저 안에 두고 있었다. 밤이면 조선의 삼천리 강토를 주물럭거리듯이 그녀의 부드럽고 짓무른 맨살을 주물러대고 그 깊은 꽃 속살에다가 사정을 하여댔다. 홍계운은 원세기한테서 휘둘림을 당하는 것쯤으로 억울해할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즐거웠다. 원세계를 안고 돌면 앞으로 그의 활로가 탄탄대로처럼 드넓어질 터이었다. 원세계는 주도 면밀했다. 홍계운의 배에 타고 가는 자기네의 아장 서벙걸에게는 동학군들의 면면을 잘 정탐하라는 임무를 주었다. 그리고 그는 왕궁 속의 민왕후 주변 사람들한테도 속속들이 손을 쓰고 있었다. 조선의 권도는 1891년 8월쯤부터 민영환에게서 민영준에게로 넘어가 있었다. 1891년 11월부터 통의영과 경리청이 서울의 치안 업무를 모두 관장하였는데 민영준은 경리청의 경리사와 통의영의 통의사마저도 겸임하였다. 그의 손아귀에 모든 군사력이 다 들어간 것이었다. 겨우 1893년 1월에 해연 총재영이 창설됨으로써 총재영 민흥식이 삼도수군 통어영의 수군들과 약간의 군사력을 나누어 가졌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민흥식의 그것은 미미한 것이었다. 한데 바로 그 민영준과 민흥식과 병조판서 민영초와 장유영의 한규설과 총어영의 이종건 따위의 무인들을 원세계가 소나귀에 넣고 주무르고 있었다. 이 무렵 청나라의 원세계는 이 땅 안에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세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조선은 고종임금의 나라가 아니고 원세계의 나라라는 말이 떠돌 지경이었다.
원색에는 그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해나갔다. 다른 나라에서 차관 얻어오는 길을 봉쇄하고 오직 청나라에서만 들여오도록 하였다. 빚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목을 죄자는 것이었다. 원색에는 갑신정변 이후로 내내 인천의 북양함대에 세척을 주둔시키고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천, 한양, 평양, 의주 사이에 전선을 가설하고 그러기 위하여 주변 땅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또 그것의 유지비를 그 주변 땅 사람들한테서 강제로 징수하였다. 그곳 사또나 아전들은 덩달아서 그 전선 관리 유지비를 거두는 김에 거기에다가 웃돈을 더 얹어서 거두어 착복하기까지 하였다. 제물포와 마포는 청나라 사람들의 세상이었다. 북양 함대는 자기네 군인들과 함께 청나라 장사꾼들을 수천 명 싣고 왔다. 제물포와 마포의 모든 상권을 장악하고 밀수를 하여 되었다. 기막힌 것은 조선국 안에서 청나라의 상인과 조선 상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청나라의 상무위원이 재판을 하도록 하는 조선과 청나라의 통상장정을 마련한 것이었다. 청나라는 조선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조선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두 나라 사이에 맺는 것은 조약이 아니고 장정일 뿐이었다. 그리고 청나라의 황제가 파견한 이홍장과 조선 국왕인 고종임금을 동급으로 취급했다. 아니, 이홍장이 파견한 원세계를 시켜서 고종을 부리고 있었다. 청나라는 조선을 속방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 속방은 이때껏 있어온 조공바치는 일쯤의 주종 관계가 아니라 서구 열강들이 만들곤 하는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다. 원세계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방해꾼 노릇을 하려 하는 일본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원세계는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를 통해 비밀리에 입수한 조선 지지략이라는 책자와 일본 육군 측량부에서 발행한 지도들을 보고 경악했다. 일본 육군은 대만과 만주와 청나라와 러시아에 이르는 속속들이 측량을 해두고 있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조선 지지략이라는 책의 내용이었다. 그 책은 8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권 한 권이 경기도, 충청도,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를 따로따로 상세히 드러내놓고 있었다. 강역, 지세, 산악, 인구, 군진, 여권, 성지, 창고, 하천, 봉수, 다리, 절, 섬과 항만 일일이 표시해 놓고 있었다.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조선에 대하여 첩보 활동을 하여온 것이었다. 그것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청나라를 제쳐놓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인 것이라고 원세계는 생각했다. 일본의 부산주재 총영사인 다카라다 요시후미는 한술 더 떠서 한 해 전 8월부터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측량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는 민간인으로 위장한 일본의 육군 장교들이 평양, 순안, 정주, 의주 그리고 블라디보스톡과 만주 일대를 몇 차례 왕래하고 있었다. 1890년 7월 1일에
일본에서는 최초의 중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옛 민권파가 과반수를 넘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 중의원의 개회에 즈음하여 총리 대신 야마가타는 이렇게 연설을 하였다. 우리 일본의 이익선의 초점은 사실상 조선국에 있다. 시베리아 철도는 중앙아시아까지 전진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준공을 하게 되면 우리 일본은 러시아의 수도를 출발하여 십수일 내에 흑룡강물을 우리 군사가 탄 말에게 먹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시베리아 철도를 완성하는 날은 곧 조선 땅 안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조선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날 때는 곧 동양천지의 일대 변동을 일으키는 단사가 되는 것임을 잊어서도 안 된다. 일본은 부산스럽게 무슨 준비인가를 하여 오고 있는 것이라고 원세계는 믿었다. 그들을 제압하려면 선수를 쓰는 수밖에 없다고 원세계는 생각했다. 그리하여 홍계운의 배에 청국군 정탐병을 실어보낸 것이었다. 자기가 품고자 하는 기생 반월이의 몸에 손을 대려 하는 그 어떤 놈도 가만 놔둘 수 없듯이 조선 땅을 넘보는 일본과 그 조선 땅을 어지럽게 하는 동학군을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1차적으로 동학군을 섬멸하여 주는 것이 청나라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호남 제1의 무인 김시풍. 4월 열흘밤에 홍계우는 부장을 시켜 김시풍을 그의 작청으로 불렀다. 물론 홍계우는 부장을 통하여 김시풍에게 전라도의 지세와 동학군을 쉽게 진입하는 묘책에 대하여 묻겠으니 초청에 응해달라고 간청한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은 개칠이의 계략에 의한 것이었다. 개칠이는 대관 이학승에게 작청 주위에다가 날쌘 경군 수십 명을 숨겨놓도록 했다. 김시풍의 놀라운 무술을 감안한 것이었다. 김시풍은 초토사 홍계운에게 무서운 음모가 들어있음을 알지 못하고 홍계운의 경군 영내로 들어왔다. 그는 달도 별도 없는 한밤의 어둠처럼 칙칙한 안개 속에서 길을 찾아 나서는 것 같은 홍계운의 작전을 비웃어줄 양으로 한껏 도도한 얼굴을 한 채 집을 나선 것이었다. 김시풍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스러운 호걸이었다. 성품이 대쪽처럼 올곧을 뿐만 아니라 입이 바르고 윗사람한테 충언을 잘 하였다. 그는 항상 떳떳하였고 언제 어디서건 두려워하지 않고 움츠리고 기신되지 않았다. 그는 위급한 상황이 되면 2길 높이쯤에 담을 문턱 넘듯이 간단히 뛰어넘었고 만일 한번 성내어 뛰어오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붕 위에 용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곤 했다. 칼을 빼어들면 하늘이 울고 마당에 서서 발을 한번 구르면 한자 깊이쯤 패이는 것이었다. 말 잔등에 오르면 문득 먼지 속에 묻혀 보이지 않게 되곤 했다. 장정 대여섯쯤은 강아지처럼 휘둘러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진 장수였다. 개칠이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숨겨놓은 군사들에게 철안을 장전한 양총과 환도를 들고 있게 하였다. 홍계우는
김시풍을 위하여 주안상을 차렸다. 앳되고 아리따운 기생들 둘을 불러앉혔다. 홍계운의 옆에는 부장과 개칠이가 앉고 맞은편에 김시풍이 혼자서 앉았다. 조급해진 홍계운이 김시풍을 불러내면서 아주 정석희라는 무인까지를 한꺼번에 꿰어내가지고 포박을 해버리자고 했었다. 그렇지만 개칠이가 호랑이라는 짐승은 한 마리만을 잡기에도 힘든 일이옵니다.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아보고 나면 성질이 약간 다른 사자를 잡는 요령도 생길 것이옵니다. 하고 말렸다. 나라의 일이 한창 어려운 때에 홍계우는 김시풍을 향해 일부러 겸손하게 이렇게 말머리를 뺐다. 김시풍의 속을 떠보려는 것이었다. 내 재주가 없으면서도 외람되이 초토사의 중책을 맡아 두렵습니다. 전라도의 지형이나 지세에도 어두울 뿐만이 아니라 풍속이나 인심에 대해서도 박지를 못하고 동학배들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깜깜합니다. 특히 괴수 전봉준이란 자의 병술 능력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 김공을 부른 것은 김공의 부인으로서의 탁월한 재능과 인품을 오래전부터 들어온 바, 김공이라면 이 나라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통달해 있으리라 여기는 바이요. 그리하여 김공으로 하여금 나의 중군장을 삼으려 하는데 김공의 생각은 어떠하오? 홍계우는 김시풍이 그의 청을 첫마디에 단호히 거절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뱉어낸 말이었다. 김시풍의 얼굴은 대번에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러한 모욕은 처음 당해보는 김시풍이었다. 양호 초토사를 빼앗긴 것도 분통 터지는 일인데 저구나 제놈의 막하에서 중군장으로 일을 해달라고 하니 눈에서 불이 번쩍하고 튀긴 것이었다. 이놈, 이 못된 여우 같은 놈! 하고 김시풍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김시풍은 진즉부터 홍계운을 멸시하고 있었다. 홍계운이라는 자는 오래전부터 모든 조선 무인들의 공적이었다. 이모굴란 때 조선의 무인들은 모두 나서서 궁궐안의 여우 민왕후를 잡아 죽이고 그 척속들을 몰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때 민왕후는 우왕좌왕하는 궁녀들 틈에 끼어 있었다. 독이 오른 군사들은 민왕후를 찾아내려고 궁녀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다. 그때 홍계운이라는 자가 지략을 발휘했다. 그 민왕후를 궁녀로 속여서 궁궐 밖으로 빼돌렸다. 홍계운이 이번에 양호 초토사가 된 것도 뒤에서 민왕후가 밀어붙인 까닭이라는 것을 김시풍은 잘 알고 있었다. 그때는 분시 후궁에 딸린 한낱 관원이었고 나는 본래 어엿한 영교였으니 따지고 보면 같은 처지인데 내가 어찌 그대 중군정을 맡아 한단 말이오. 한양의 궁궐 안에 있는 그 어떤 요사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대를 제치고 양호 초토사가 되었을 것이오. 이곳 감사도 내가 초토사 되기를 바랐고 의정부의 눈 제대로 박히고 귀 제대로 뚫린 구시라치들이라면 다들 동학군을 섬멸할 장수는 이 김시풍뿐이라고 말을 하고들 있다는 것을 그대는 정녕 모르고 내려오시었소.
여기는 한양이 아니고 전라도 땅이요. 김시풍은 녹이 여린 목소리로 빈정거리듯이 말했다. 어허, 이런 망측한. 홍계우는 호통을 쳤다. 민왕후를 욕되게 한 김시풍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놈이 말하는 것을 보니 동학회수 전봉준과 내통했다는 것이 사실인 듯 싶었다.